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아. 1명이 미수예증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하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4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에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이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이제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이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